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둘이서 살았고 맞벌이였다. 서로 일이 있다 보니 아이는 아직이었지만 나는 아이를 원했고 아내에게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말을 꺼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아직은 일이 우선이고 아이는 나중이라며 임신에 선을 그었다. 나와 아내는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고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부모님도 손주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 주변 동료, 친구들, 친척 사이에서 들려오는 임신 출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웠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하지만 임신 출산은 아내의 의사가 절대적이었고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쩐지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누나의 둘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이걸 기회로 아내한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다잡고 퇴근해서 돌아온 아내에게 나는 우리 아이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돈이라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테니 너무 걱정 마라. 그러니 당신도 임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아직 일이 더 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애 때문에 직장 그만두기 싫어. 무엇보다 네가 돈을 벌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니? 그런 생각이 차별의식인 거야. 난 일할 권리가 있어. 라면서 화를 내길래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우리 둘의 아이가 갖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내의 굳어진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솔직히 내가 보는 관점은 달랐다. 아내는 자기 일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특별히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 사무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전무했는데 임신이 곧 자기 능력을 앗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건 납득할 수 없었지만 내가 아무리 고민한들 눈꽃만큼도 해결될 기미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분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분하고는 전에 아내와 편의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서 서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분이 먼저 오래간만이라며 인사를 했고 나도 마찬가지로 꾸벅 인사를 하자 그분이 가히 충격적인 말을 나에게 전했다. 한진자 씨 잘 있죠? 갑자기 그만둬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회사가 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을 감추고 일단은 적당히 둘러대고 인사한 후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와 앉은 후 방금 전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상황 정리를 시작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갔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냐고 했을 때 벌컥 화를 내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방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내는 이미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게 분명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내 머릿속 자연스럽게 떠오른 단어 하나, 불륜. 물론 나는 아내를 믿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아내의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백지 상태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다. 내가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에도 아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갔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로 한 달 정도가 지나 드디어 아내의 감춰진 비밀이 베일을 벗을 때가 다가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아내는 결국 그랬다. 흥신소의 추적 결과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에서 나간 후 아내가 간 곳은 불륜남의 집이었다. 불륜남의 집은 나와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의 바로 옆 동네였고 아내는 그 집에 드나들며 불륜남과 거의 반 동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사진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흥신소는 불륜남의 정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했는데 놈은 아내보다 몇 살 어린 연하남이었고 아내가 놈에게 이것저것 해다가 바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내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몇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했다. 검사 비용이며 입원비가 많이 들어서 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었다. 그때는 아내가 하는 말에 한 점 의문도 갖지 않았고 알아서 보내드리라고 말했었는데
실상은 그 돈으로 불륜남의 환심을 산 게 분명했다. 진실을 안 순간 분노, 절망, 슬픔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저금 통장에 있던 돈은 내가 대학 때부터 잠을 아껴가며 알바를 해서 모아뒀던 돈도 있었다. 나는 내가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 모욕당한 기분마저 들었다. 불륜남에게 내가 번 돈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했지만 그보다 내가 얼마나 아이를 바라는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불륜남을 위해서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놈에게 물심양면 갖다 바치는 상상을 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불륜남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처갓집에 연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었다. 장모에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목소리로 재숙이한테 장모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매달 넉넉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용돈이 부족하겠지만 잘 쓰셨으면 해서요. 저희 마음이니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장모님은 화가 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아픈 곳 하나 없이 매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다. 나한테 거짓말로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분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두 분께 돈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 거절했다. 그 돈은 다시 되찾을 생각이지만 불륜이란 죄를 저지른 아내 본인에게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었다.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한 아내는 나한테 아니야, 그건 내 친구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친구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 당신이 쉽게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길래 거두절미하고 불륜 증거 사진을 테이블 위에 확 뿌려버렸다. 당신 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태도였지 아마? 근데 벌써 회사를 그만뒀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내가 팩트를 말하자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얼마 전 당신 회사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네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알았다고 하자 아내가 새파랗게 질렸다. 다 필요 없고 이혼에 동의하지? 그리고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집으로 출퇴근을 하든 들어가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 돈이 없으면 불륜남한테 봉사할 미천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내도 머릿속에서 그런 계산을 했는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라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나는 아내의 불륜이 잠깐 한눈을 팔거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었다. 이제 나의 목적은 불륜 남녀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였다. 그리고 얼마 후 화가 잔뜩 난 불륜남이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댔다. 불륜남이 근무 중에 영업하러 간다고 하고 빠져나와서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와 미래를 가진 사실이 회사 내부에까지 알려져서 해고당했다고 한다. 이혼 후 아내는 자기 친정에 적당히 둘러대고 의탁할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장인 장모는 부모를 돈에 파는 자식은 사람도 아니라며 아예 절연하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마침내 불륜남에게도 버림받은 아내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인생이 끝장날 거란 사실을 감지한 건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나 지금 완전히 정신 차렸어. 앞으로 나 당신 소원대로 애도 낳을게. 우리 둘이 같이 애를 키우다 보면 금세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들이댔지만 나는 완강히 거절했다. 솔직히 지금 심정은 아내와 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추접한 싸움을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게 됐을 테니 말이다. 이왕이면 아이도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엄마한테서 태어나야 행복한 아이로 자랄 테니까. 그렇게 나는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쳤다. 물론 불륜 남녀에게는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불륜남과 아내는 눈 떠보니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난리를 쳤지만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 얼마 후 나는 소문으로 전처가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등 몇 개씩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겉모습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남편과는 둘이서 살고 있었고 아이는 아직 없었다.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나는 둘 다 30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서 내가 임신을 하더라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열심히 저축하는 중이었다. 나는 남편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다. 생활 면에서나 수입 면에서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신경 쓰였다.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내용 없는 공허한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지더니 다음 순간 누가 다가와서 거칠게 내 목을 손으로 휘감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내 목을 졸랐다.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졸린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목이 졸린 상태에서 발버둥 치는 사이 샤워기 물에 얼굴에 묻은 거품이 흘러내려가면서 눈을 뜰 수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남편과 내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남편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내 목에서 자기 손을 뗐다. 그러더니 다시 딴 사람이 돼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무릎을 꿇고 또 사과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아서 환각이 보여서 그랬다고 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건 나도 느끼고 있었고 진심으로 사과까지 한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나는 남편이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잠든 사이에 남편이 또 달려들어서 내 목을 조르는 건 아닌지 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남편한테 잔업을 한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회사 숙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인 후 집에 가는 날이 많아졌다. 내 목을 조를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면 병원에 한번 가자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이제 괜찮아졌다고 우기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해도 당사자인 남편이 그럴 뜻이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계속됐다. 어쨌든 남편이 이상 행동을 보인 건 딱 한 번뿐이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는 나도 조금씩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극중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우리는 참 사이가 좋아. 싸우는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전에 네 목 졸랐을 때 너 흰자 다 뒤집혀서 열나 웃겼어. 얼굴 완전 못생겨가지고. 라며 혼자 낄낄거리는 남편. 그 모습에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 일이 나한테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불쾌한 냄새가 나는 숙직실 침대에 누워서 쪽잠을 자며 버텼던 시간들. 2년이란 시간을 들여서 이제 겨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무신경한 말에 분노가 일어났다. 심지어 남편은 그 당시 무슨 일로 힘들어했었는지 아직까지도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일을 함부로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나를 놀림감으로 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일을 다시 따졌다가 또 내 목을 조르면 어쩌나.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일은 나에게 그 정도로 공포였다. 다음 날이 돼서도 여전히 남편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었고 밖에 나갔다가 같은 동네 주민이고 남편들끼리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네 언니와 길에서 마주쳤다. 그런데 그 언니가 나한테 그 일은 괜찮아졌어? 라고 물었다. 정확히 어떤 일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나는 살짝 멍청한 척하면서 괜찮아져야 하는 일이 뭐더라? 라고 했더니
그거 너네 남편 미국 주식 FX 하다가 5천만 원 손해본 거 2년 전쯤이었잖아. 그때 엄청 힘들어했다던데? 근데 요즘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야. 라고 전혀 모르는 얘기를 했다. 나는 자세한 얘기를 물어보지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린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말했었지만 실제로는 나 몰래 혼자 있었던 FX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손해금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였다. 그 문제와 내 목을 졸랐던 일은 무슨 상관관계일까? 어렴풋이 짐작가는 게 있었다. 내 뇌피셜이지만 남편은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거고 그 돈으로 해결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 하지만 제정신이 돌아왔고 나를 죽이고 손실을 메꿨다 하더라도 탄론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멈춘 게 아니었을까. 이 가설이 맞다면 대체 손실금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남았다. 그러다 불현듯 내가 꽤 오래전부터 저금해뒀던 통장이 생각나서 바로 확인에 들어갔다. 역시나 통장을 확인한 순간 정확하게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그 돈은 언젠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였고 무려 내가 독신 시절부터 저축한 돈을 포함해서 한 푼 두 푼 정성껏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나 몰래 FX 손실금 땜빵으로 쓰다니. 내 목을 조르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던 걸 생각하니 더는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이혼을 결심했다.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진 나는 그날 저녁 남편을 추궁하기로 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어디에 썼냐고 질문과 동시에 그 돈을 FX 때문에 생긴 손실금을 해결하는 데 쓴 게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실실 웃으면서 미안해. 나도 그 돈은 빨리 갚을 생각이었어. 애 갖는 걸 좀 늦추면 될 일인데 뭘 그래? 라며 여유만만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2년간 10원 한 장 갚지 않았다. 그런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여유 작작인지.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결심이 더 굳어졌고 나는 지체 없이 집에서 나와버렸다. 그 다음은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다행히 내가 다니는 회사는 집이 먼 직원들을 위해 생활용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사원주택이 있었다. 나는 사정을 설명하고 사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절차를 마쳤다. 그 집에 다시 갈 생각은 없었고 이혼 절차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가 움직이는 동안 남편은 나한테 전화해서 이미 지난 일이지 않냐, 돈은 앞으로 다시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해댔다. 하지만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며칠 후 나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남편을 호출했다. 이혼 서류에 쌓인 함부로 내 통장에 손댄 돈, 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에 대한 위자료까지 총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흥분했고 난폭한 말투로 미쳤냐고 소리치면서 내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변호사가 나를 보호했고 폭행을 행사할 경우 위자료가 더 올라갈 거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남편이 동작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남편은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네 돈도 내 돈이지. 내 돈 내가 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그 돈의 남편 지분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내가 모은 돈이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꼴이 참 한심하고 어이없었다. 하지만 변호사까지 대동한 자리이다 보니 본인도 포기했는지 이혼에 동의했고 위자료도 분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불하겠다고 동의했다. 원하던 대로 일처리가 끝나자 남편한테 해방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 그 후 남편의 일에 대해 알려준 동네 언니에게 실은 그때 돈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2년 전에 내가 죽을 뻔했었던 일을 말해줬다. 그러자 동네 언니는 기겁하면서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라며 나를 위로했다. 또 언니는 인간 말종 같은 남편의 행동에 완전 분노했다. 언니는 자기 남편한테 나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했고 결국 꼬리를 물고 그 일이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됐다. 그 다음은 뻔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남편을 곱게 볼 리가 없었다. 전 남편 주변에서 사람이 싹 없어졌다고 한다. 급기야 상사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다. 자기 아내의 목을 조르려고 한 사람을 회사에 그대로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지 신용할 수 없다며 상사가 따로 불러서 해고 처분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전 남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얘기는 내가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냐며 사정하고 매달렸다. 물론 제정신인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 이미 이혼한 마당에 위자료만 착실하게 입금받으면 나는 그걸로 끝이었다. 전 남편이 지옥에 떨어지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해고된 후 남편은 새 직장을 찾으러 다니는 모양인데 해고 사유, 내가 당했던 일이 꼬리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직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현재 알바 중이고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간신히 지내면서 옷이며 머리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나한테 매달 보내야 하는 위자료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전 남편이 다시 보통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계산도 되지 않을 정도. 하지만 전 남편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받아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2년 전 남편을 만나 시골로 시집을 왔고 시댁에서 살고 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경영하는 토목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는 지금 첫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에 접어들었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후로 남편과 시아버지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반면 시어머니만은 예외였다. 결혼 전 남편을 따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서울 깍쟁이가 시골에 와서 살 수 있겠어? 라면서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시댁에서의 동거를 조건으로 결혼에 이르렀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은 처음이라 저래도 같이 살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들 장남인 거 알지? 우리 노후도 니들 책임이다. 손주는 건강한 사내 아이 낳아야 한다는 거 명심하고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와 집안일 독박 그뿐 아니라 동네 부인의 모임의 잡다한 업무까지 전부 나한테 전담시켰다. 처음엔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편하게 하려고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고 동네 지리도 잘 모르는 나한테 부인의 주최 크고 작은 행사를 맡아 하게 할 때는 정말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빼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덕분에 조금씩 적응이 됐다. 그러는 동안 첫 아이를 임신했고 어느 날 성별이 여자아이란 걸 알게 돼서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시아버지는 아주 좋아하셨지만 아주 잘했네. 남자아이가 아니면 낳을 생각도 말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황당 발언에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지금 그 말씀 설마 진심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에요. 이 아이만큼은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누구 앞이라고 말대답이냐? 닥쳐라. 난리를 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고 난 후 사사건건 트집 잡고 집안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청소를 시키는 등 시어머니의 갑질은 더욱 강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만약 내가 또 항의를 하면 장차 태어날 내 딸까지 구박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엔 대낮이나 돼야 일어나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일어나더니 창고에 가면 농기구가 잔뜩 있는데 그걸 정리해야 한다면서 나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시댁은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떨어진 곳에 농기구를 따로 보관하는 전용 창고가 있었다. 거길 지금부터 시어머니를 도와서 같이 정리하자고 하는 거였다. 명령에 따르는 거 외에 방법이 없는 나는 시키는 대로 차에 탔고 차로 몇 분 거리에 있는 창고에 도착했다.
처음 10분 정도는 시어머니와 둘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금세 어디로 가고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하고 있을 때 자동차에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하는 순간 난 갈 테니까 넌 청소 깨끗하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더니 혼자서 차를 타고 가버렸다. 여기에 나만 두고 가버린다는 게 어쩐지 불안해진 나는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쫓아갔는데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평소에도 집에서 거의 하인 부리듯이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이런 곳에 나 혼자만 두고 가버릴 줄은 몰랐다.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나온 사실을 알고 더욱 불안해졌다. 창고 안은 습하고 더웠다. 그런 곳에서 오래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걸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한여름 무더위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내 몸이 이상해진 기분이 들었다. 부풀어 있던 배가 푹 꺼져 있었다. 아직 현실 감각이 없는 나에게 남편이 울면서 뱃속의 아이는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편은 이 무더위에 왜 혼자서 인적 드문 곳을 걸어 다녔냐고 나한테 물었다. 남편 말로는 아침부터 내가 보이지 않아서 셋이서 나를 찾아다녔다는 거였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밭으로 가는 길목에서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한 거라고 했다. 뒤에 있던 시어머니가 왜 그 더운데 혼자 걸어 다녔어? 뱃속의 애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라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그 순간 눈에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저 여자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거기까지 끌고 가서 혼자 내빼고 결국 이 아이를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런다고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눈물만 흘렀고 슬픔이 목에 메어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퇴원한 뒤에도 밥도 넘어가지 않고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도 힘이 들어서 남편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여력이 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시어머니는 유산하고 며칠 지났으니까 몸 추스르고 다시 임신해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 낳아야 된다. 명심해. 라고 말했다. 아이를 잃은 지 겨우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필요 없는 애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니 다음 아이를 임신하라는 오더를 내리는 시어머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날은 지난번 사고를 생각나게 할 만큼 찜통더위였고 열사병 주의보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남자들은 출근하고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나에게 집안일을 몽땅 몰아놓고 본인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방에서 편안히 낮잠 중이었다. 나는 밧줄을 갖고 가서 이불채로 둘둘 말아서 묶었다. 중간에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지만 내 힘을 이기지 못했다. 나는 밧줄에 묶인 시어머니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이미 이혼까지 각오한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기가 당한 것과 똑같이 해줄 거라고 알렸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무더위에 이불에 꽁꽁 쌓인 채 더워!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이거 안 풀어?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얼마 후 남편이 시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두 남자가 황급하게 들어오는 게 보였다. 뙤약볕에 마당에 끌려 나와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한 후 기겁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밧줄을 풀어서 시어머니를 빼냈다. 땀범벅이 된 시어머니는 곧장 나에게 달려오더니 너 미쳤어? 이 살인마야! 너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해! 라며 광분했다. 살인마는 당신이야. 내 아기를 누가 죽였는데? 그러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이냐고 추궁이 들어왔고 그날 내가 시어머니 지시로 창고 청소를 하러 간 거며 시어머니가 나를 두고 혼자 가버린 것에 대해 폭로했다. 뙤약볕을 맞으며 만삭의 몸으로 걸으면서 겪었던 고통을 분명히 뱃속의 아이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 고통을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고 이건 복수이자 응징이라고 말해줬다. 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떨면서 며느리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진짜 뱃속의 아이를 내가 거기 두고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산이 된 거면 그게 아니어도 유산될 거였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미친 애 좀 빨리 치워. 제발.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광분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아버지가 있는 힘껏 따귀를 날렸고 남편 역시 그 입 닥쳐.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당신이야. 당장 꺼져.
분노의 포효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물론 시어머니는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면서 반발했고 거부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시어머니를 잡아 끌어서 내보냈다. 남편은 울면서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 옆에서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시어머니한테 복수를 하는 순간 남편과 이혼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자고 말했다. 어쨌든 나는 남편의 어머니에게 혹독한 짓을 한 사람이니까. 단시간이었고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란 것 정도는 나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인연을 끊어야 될 사람은 어머니야. 너랑은 이혼 안 해. 평생 동안 아이한테 당신 옆에서 용서를 빌면서 살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솟아났다. 왜 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을까? 지킬 수도 있었는데. 죄책감과 숱한 후회마저도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에만 집중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남편은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당장 시댁에서 이사부터 하자고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말하자 마지못해 어디론가 사라졌다. 얼마 후 우리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어머니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셨다. 시어머니는 이혼당할 경우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몇십 년을 같이 산 조강지처를 팽하고 어떻게 그깟 며느리 편을 들 수가 있냐며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시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후 시아버지는 시댁도 처분하고 우리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 이유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걸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는 가족도 집도 돈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당장 잘 곳도 없다면서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시아버지가 밀어붙여서 이혼이 성립된 이상 남남이었고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다. 시어머니에겐 희망이 없었다. 결국 불황자 신세가 돼서 지금은 공원이나 역 근처를 배회하면서 떠돌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에게는 약한 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있는 모든 순간 후회하고 고통받으면서 보내길 바랄 뿐이다. 남편이 추석 연휴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1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성묘를 하기로 했다. 시댁이 좀 멀어서 추석이나 설 연휴가 아니면 가기가 힘들다. 시댁에 도착해서 조금 쉬고 난 후 딸아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섰다. 공원에 도착한 후에야 딸아이 물통을 시댁에 두고 온 걸 알게 됐다. 내가 가서 가져올게. 고마워. 우린 여기서 놀고 있을게.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우리 딸이 제일 어려 보였다. 아무도 없는 모래밭에서 모래를 만지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귀여워라. 몇 살? 18개월이에요. 귀엽다. 여자애네. 너무 예쁘다. 감탄을 연발하면서 어떤 여자가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지나치게 훅 들어오는 태도에 종교 가입이나 뭐 그런 부류인 줄 알았다. 더구나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자기 애를 데리고 공원에 온 것 같진 않았다. 혼자 산책을 나왔나?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속으로 불안불안해하고 있는데 여자가 또 갑자기 피부도 뽀송뽀송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저기요 이 애기 낮추면 안 돼요? 뭐라고요? 농담이 심하시네요. 이 여자 지금 정상인가? 혹시 미저리? 너무 무서웠지만 일단 가볍게 넘겼다. 그러자 여자는 시선을 나한테서 거두더니 딸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은 모습이 무서웠다. 남편아 빨리 와라 를 속으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데 딸아이가 모래장난에 실증이 났는지 그네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걷다가 비틀하더니 엉덩방아를 찧었다. 내가 어이쿠 하면서 다가가려는데 여자가 한 발 앞서서 딸아이를 안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을 뱉었다. 많이 놀아서 피곤하지? 그럼 이제 엄마랑 그만 집에 갈까? 응?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이 여자가 뭐라는 거지? 쟤는 내 딸인데 왜 저래? 아니다. 저 여자는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럴 생각인 거다. 라고 깨달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얘는 제 딸이에요. 이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잽싸게 딸아이를 낚아채우자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여자가 돌변. 당장 내 딸 이리 내놔! 라면서 내 멱살을 잡았고 이 여자 미쳤구나. 도망쳐야지 하는 순간 여자가 나를 넘어뜨렸다. 여자의 힘에 밀려 균형을 잃었고 딸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안은 채 뒤로 벌렁 넘어졌다. 두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일자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모래밭 돌 울타리에 부딪혔다. 천만다행으로 몸은 모래밭으로 떨어져서 충격은 거의 없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정신이 몽롱했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여자는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나한테 달려들려고 했다. 그때 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어떤 아빠분이 달려와서 여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채고 위기 상황을 막아줬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소리치는 여자, 그리고 다행히 나타나준 남편. 나한테로 얼른 달려온 남편은 나와 딸아이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우리를 일으켜주다가 내가 머리를 다친 걸 알고는 죄송하지만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고 여자를 나한테서 멀리 떼어놨다. 남편이 계속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가 내 의식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이었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다. 의식 돌아와서 다행이야. 내가 당신 뺨을 때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나 당신 잘못 때린 줄 알았어 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공원에서는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었다고 한다. 여자는 바닥에 거의 눕혀지다시피 하면서 제압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내 딸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 여자 남편한테도 경찰에서 연락을 했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머리에 난 상처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만약을 위해서 하룻밤 입원한 후 경과를 보기로 했다. 다음날 딸아이는 계속 시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같이 근처 카페에서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났다. 그 여자의 남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런 미저리 같은 여자한테 아이가 있었다고?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저 남자아이가 바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핵심 이유였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남편분은 축 처진 어깨로 미안하다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그 여자는 줄곧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임신 중에도 계속 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검진 중에 아들이란 걸 알았고 그러자 여자는 의사에게 딸로 바꿔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간에 성별을 바꿀 수는 없는 법. 출산 후 역시 남자아이라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 딸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남자아이는 필요 없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아이에 대해 애정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여자아이를 보면 자기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한 명만 더 낳자. 다음엔 딸일 거야. 틀림없어라며 관계를 요구했다는데 남편분이 거부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전혀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여자 때문에 남편분은 자기 누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양육을 부탁했고 양육비를 주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누나분은 애가 무슨 죄냐며 자기 아이처럼 진심을 다해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정성껏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 딸이 갖고 싶다며 임신을 하겠다는 여자의 요구에 도저히 응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에 격하게 공감했다. 임신을 했다면 아이의 성별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성별은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이라면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예쁜 거 아닌가? 성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육아를 방치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남편분은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여자는 그럼 앞으로 임신을 못하게 된다며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남편분 부모님 댁에까지 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했다. 남편분은 위자료를 요구하면 지불할 거고 고소를 해도 받아들일 작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했다. 남편분은 이미 우리보다 더 피폐해 보였고
내가 오히려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다. 남편분은 이번에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할 거라고 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남편분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하지 말자고 남편과 나는 의견 일치를 봤다. 한편으로는 자기 아이도 아닌데 사랑으로 키우고 계신다는 누나분한테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상해죄로 고소를 감행. 이번엔 내가 다치는 정도의 피해에서 그쳤지만 명백한 유괴 미수범인 만큼 합의가 아닌 실형을 요구했고 이어진 재판을 통해 그 여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동시에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여자는 발광하면서 난동을 피웠는데 다 쟤 때문이야. 제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내 인생 돌려내! 라는 망언을 듣고 있자니 진심 분노지수가 상승했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으면 저런 망언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보냈다. 그 후 여자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나 형무소에 수감됐다고 들었다. 그 여자는 평생을 살아도 자기 잘못이 무언지 모를 사람 같았고 평생 그 안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남편분은 앞으로도 누나분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와 둘이서 꿋꿋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누나분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키워왔기 때문에 자기 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대한 두 사람을 서포트하면서 남편분이 아이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나까지 안심이 됐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본 인상은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남자아이였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팽개치고 맹목적으로 여자아이만 바라다니. 그 여자는 어딘가 고장난 게 분명했고 그런 여자와 헤어진 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남편분과 이 아이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는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삶도 모두 잃은 그 여자와는 다르게 말이다. 내 이름은 김철수, 아내 이영희와 둘이서 살고 있다. 올해도 연말연시는 부모님 댁을 찾아뵙기로 했다.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늘 반기셨다. 고부간에도 사이가 좋아서 올해도 아내와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갔다. 그런데 집 앞에서 우연히 아내의 고딩 시절 남친이었던 왕재수를 만났다. 우리 셋은 초중고를 같이 다닌 동네 친구이기도 하다. 집도 가깝고 우리 셋은 서로서로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소꿉친구인 셈이다. 다만 왕재수는 형편없는 녀석이라서 묻을까봐 거리를 두고 지냈다. 아내의 전남친인 건 맞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고딩 때 잠깐 며칠 만난 게 다였다. 사귀자고 하도 매달려서 억지로 사귀게 됐는데 이놈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헤어졌다. 왕재수는 쓸데없이 행동력이 좋은데 거짓말쟁이였으며 영악했다. 학창시절에는 나도 영희도 왕재수 때문에 몇 번 트러블에 말려들었던 적이 있었다. 영희야, 너 볼 때마다 예뻐진다. 철수 너도 서울 가서 대기업도 다니고 출세하더니 완전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 고마워. 근데 어쩌지 어머니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서 그만 안녕하자. 내가 싫은 티를 조금 내면서 정리하려고 하자. 막판에 왕재수가 이렇게 물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설이니까 한 3일 정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외로워하셔서. 맞네. 너네 아버지 몇 년 전에 빠이빠이 하셨지 참. 표현이 거슬렸지만 그냥 흘려듣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계획대로 휴일 내내 어머니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셨다. 그날은 저녁밥을 일찍 먹고 치운 후 셋이서 TV 앞에 모여 앉아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저녁 늦게 집 전화가 울리는 건 드문 일이었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자 정적을 가르며 폭발물이 터지듯이 화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된 나는 대신 전화기를 들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도 남자의 고함은 멈출 줄을 몰랐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대응이 불가능했다. 질문을 하려고 해도 자기 화만 내고 있어서 도저히 틈이 나질 않았다.
폭풍 욕설이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선 내가 파악한 내용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이 근처 맛집으로 유명한 초밥집 사장이라는 것 정도였다. 사장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죄송한데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전화해서 우리 가게 통으로 예약하고 음식 30인분 주문했잖아. 그래놓고 못 갈 것 같아요. 취소 부탁해요? 어디서 되먹지 못한 장난질이야? 당일 취소라니 말이 돼? 그리고 말이야, 초밥은 신선도가 생명인 거 몰라? 어림없으니까 음식값 전액 지불해. 당장! 저희는 그런 예약한 적 없습니다. 어디서 오리발이야? 고급 초밥 1인분에 30만원, 재료값만 합쳐서 1000만원이야. 이거 준비하느라고 돈, 시간, 노력이 얼만 줄 알아? 여기에 인건비까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욕설과 분노가 다시 몰려왔고 나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예약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잘 확인하셨어요? 오리발 내밀지 말라니까. 이 초밥집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초밥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경사가 있을 때면 외식을 하러 가족끼리 아주 가끔씩 갔던 곳이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험한 말을 할 뿐은 아니었다. 오래간만에 단골 손님이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아? 그런데 당장 아버지 바꿔! 직접 따져야겠어! 네? 우리 아버지를요? 그래! 고급 초밥 30인분을 주문해놓고 취소하려는 네 아버지! 소름이 끼쳤다. 당일 취소라니... 아버지가 살아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저희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이번엔 사장님이 말을 잃었다. 누군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닐까 했는데 꾸준히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었으니 믿고 예약을 받아들였던 거겠지. 아버지 이름으로 가짜 예약을 한 사람은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마스크를 낀 채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몇 년 만에 감기 걸린 목소리로 마스크까지 끼고 말했으면 몰랐을 수도 있다. 사자를 모욕하는 뻔뻔함과 대담함, 내 뇌리를 스치며 한 놈이 떠올랐다. 나는 착신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그리하여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왕재수라고 하는 놈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식구들도 다 알고 제 아내도 아는 놈입니다. 집에 내려왔다가 잠깐 만났었는데 저더러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었던 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제가 왕재수에게 확인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 일단 전화를 끊었다. 나는 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는 싫어도 알고 있었다. 네, 여보세요? 나야, 김철수. 김철수?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전화를 받는 저 태도. 하지만 나는 이미 놈이 거짓말에 도 같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너 왜 그랬냐? 뭐래? 왜 다짜고짜 화를 내고 난리야? 나도 화낼 줄 알거든? 네가 고급 초밥집에 가짜 주문을 한 이유를 묻고 있잖아. 그것도 하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면서 30인분씩이나 주문해놓고 당일 취소하는 똥매너는 뭐냐고. 대박! 그 아저씨 진짜 30인분 만들었대? 완전 골 때린다. 대박! 겨우 그딴 일로 전화질했어? 짜증나서 그만 끊는다. 뭐라고? 건들건들거리면서 시침이 때리는 태도가 훅 느껴졌대. 왜 이딴 짓을 했는지 묻는 거 안 들려? 그걸 말 안 하면 모르냐? 니들 둘한테 장난 한번 친 거지. 내 전 여친이 너랑 꽁냥꽁냥하는 꼴을 보니까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는 거지.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충동이랄까? 소꿉 친구끼리 그 정도 장난을 칠 수도 있지 뭘. 개그를 다큐로밖에 없기. 그럼 최소한 취소 전화라도 빨리 했어야지.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일찍 했어야 됐는데 설날이라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겨우 했잖냐. 야, 그래도 나 연락했다는 거 완전 착하지 않냐? 넌 내가 왜 그렇게 개념이 없냐? 초밥 아저씨한테 못 들었어? 못 갑니다라고 똑똑히 연락했거든? 그게 연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재료비, 인건비 그쪽에서 본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너 게다가 가게를 통째로 빌렸다며? 당일 취소는 당연히 100% 배상해야 되는 거 알지? 고급 초밥 30인분에 가게 대여비까지 최소 1000만원이라고 하셨어. 취소료? 못해. 그럼 니네 아버지 이름으로 예약했으니까 네가 내면 되겠다.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초밥 한 덩이도 안 먹었는데 1000만원을 내라고? 너야말로 상식 좀 챙겨 바보야. 왕재수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려는 것 같아서 너 지금 당장 음식값 배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이딴 전화 걸지 마라 제발.
기분 연락광이니까 결국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반드시 취소료를 지불하게 만들이라 라고 다짐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착신 거부를 한 상태인 것 같았다.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봐야 제대로 된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우선 아내와 어머니께 어떤 사정인지 아는 만큼 알렸고 두 사람 모두 크게 분노했다. 나는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린 후 누구 짓인지 말씀드렸다. 사장님은 나더러 가게로 좀 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사과의 의미로 여기 있는 초밥 마음대로 먹고 가. 아무리 그래도 30인분을 어떻게 혼자서. 나는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동네 친구들을 최대한 모았다. 왕재수 그놈이 한 짓은 학교 때 장난질 치던 거랑은 결이 틀려. 이건 선을 넘었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고 반드시 여기 음식값 변상하게 만들 거야. 내 말에 동창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또 동창들에 의해서 동창들에게 왕재수의 무개념의 극치가 널리 퍼져나갔다. 설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왕재수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신용할 수 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게 된 것이었다. 직장을 잃은 후에는 동창들 반 이상이 연락을 차단하면서 사람도 잃었다. 가족들로부터도 손절을 당하기는 마찬가지. 그쯤 되자 왕재수는 나와 초밥집 사장님께 용서를 빌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건 네가 뿌린 씨야.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초밥값부터 배상해. 놈은 지금 초밥값을 배상하기 위해 열심히 알바 중이라고 한다. 고급 초밥집에서 밥을 먹는 건 당분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은 감신함. 아내 한진자와 결혼한 지 곧 1년이 된다. 아이는 아직이었지만 서로에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친구가 야, 이거 빼박 불륜 아님? 하면서 갑자기 사진을 몇 장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바로 조퇴를 하고 곧장 친구에게 달려갔다. 친구는 내친김에 아내를 미행하고 있었다. 친구와 합류한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아내가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다. 나는 호텔 맞은편 커피 전문점에서 감시를 이어갔고 친구는 다른 일이 있다며 먼저 갔다. 2시간 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나오더니 호텔 앞에서 헤어지면서 작별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한진자, 너 여기서 뭐하냐? 신암씨,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내가 아내와 서로 한마디씩 하는 동안 불륜남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다. 아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신문을 시작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 남자 누구야? 만나서 뭐 했어? 아니야, 그런 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 사람은 맞아, 친척 오빠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호텔에서 차분하게 대화를 하려고 우리 이상한 짓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 너는 친척 오빠랑 키스하냐? 우리가 개방적이라. 말인지 방귀인지 어이상실. 그럼 핸드폰 꺼내봐. 왜 그러는데? 내가 이상한 짓 한 적 없다고 했잖아. 핸드폰까지 보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는 격렬하게 핸드폰을 사수하려고 들었다. 나는 반강제적으로 아내한테서 핸드폰을 뺏었다. 비보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헐, 솔직히 상상 이상이었다. 아내와 불륜남의 애정 듬뿍 담긴 대화 내용이 비위가 상할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사진도 있었다. 방금 전 호텔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음란 사진도 있었다. 불륜 증거로서 결정적인 것들이었다. 상상 이상의 결과에 멘붕이 왔다. 내가 침묵하자 아내는 찬스라고 여겼는지 이때다 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진짜 친척 오빠야. 톡은 그냥 장난이고 사진은 그 오빠가 짓궂어서 합성해서 보내준 거야. 논리성도 개연성도 없는 입벌구의 연속. 이에 질세라 나는 또박또박 반박해줬다. 결국 변명의 변명으로도 얼마 버티지 못한 아내는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이상한 짓 한 적 없다는 말은 진짜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고 자연스럽게 서로 끌렸어.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나 내가 하면 로맨스란 얘기였다.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는 철저한 뻔뻔함만 있었다.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양
자기도 치에 빠진 아내는 사랑 타령을 이어갔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당신 연애 감정하고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알아? 나하고 당신 사이는 사랑이고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연애 감정이야. 당신은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줬어. 하지만 우리 사이엔 열정이 없어. 바로 그 뜨거운 열정이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있다고. 얘 지금 뭐래니? 미친 건가? 갈수록 이해가 안 됐다. 상식적으로 불륜이 들키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때? 뭐래니? 잠깐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던 나는 다시 되물었다. 이 관계를 유지?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당신과 부부로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뜨거운 연애 감정을 주는 그 사람과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럼 아무도 슬퍼할 일이 없잖아? 아니 나는 이미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슬퍼하는 중이야.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자기 연기에 자기가 취한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 앞에 완전 걔 넋이 나갔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후안 못 치일 줄은 정말 몰랐었다. 나는 극노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너는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여가 생활로 불륜을 즐겼다고 자백하고 있는 거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하던 아내는 태도를 바꿔서 화를 냈다.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해? 나는 진심으로 당신도 사랑한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해. 근데 당신은 뭐야? 겨우 호텔에서 남자랑 나오는 걸 봤다는 이유로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었다는 거야. 뭐야? 다 식었어. 너 대문자 티구나? 아님 그릇이 작거나. 그 사람은 내가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줬어. 이건 아마 운명이야 라면서 말이야. 그거야. 개념 없는 불륜남이 유부녀든 말든 꼬시려고 작정했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도망칠 때 본 불륜남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분명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당신처럼 공감력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당장 이혼해줄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겠어? 설마 불륜을 저지른 아내 입에서 먼저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 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광분에서 한참을 떠든 아내는 급하게 짐을 챙겨서 횡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녹음도 했고 증거 사진도 확보했으니 이혼 사유로 아내의 불륜을 말하면 쉽게 절차가 끝날 것이다. 먼저 처갓집에 전화를 걸었다.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내 동생이 그럴 리 없어. 엄한 사람 모함하지 마. 처갓집에서는 다들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순식간에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드로 바뀌었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군 라고 설득이 들어왔지만 단번에 거절했다. 우리 부모님께도 사정을 설명드렸다.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서 흥신소에 의뢰를 따로 했다. 이혼 합의를 위해 며칠 후 아내를 다시 만났다. 장소는 처갓집. 나와 처가 식구들 앞에서 아내는 불륜남과 손을 잡고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내와 불륜남은 무슨 연예인들 결혼 발표하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다. 물론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사과는 안 할 거야?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륜남이 아내를 보면서 폼을 잡았다. 저런 속 좁은 남자보다 내가 몇 배나 더 행복하게 해줄게. 상당히 거슬리는 발언이었다. 불륜남에게 어깨를 맡긴 아내의 눈이 하트로 변해 있었다. 이미 머릿속이 꽃밭으로 가득한 두 사람에게 나는 사무적인 말투로 위자료를 언급했다. 금액은 이미 전달해둔 후였다. 그럼 위자료는 1인당 2천만 원씩 합의 4천만 원. 놀랍게도 불륜남은 이미 위자료를 준비해놓은 상태였다. 거만한 얼굴로 덥석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았다. 세어보니 정확하게 4천만 원이었다. 사실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불륜남의 경제 형편에 대해서는 이미 흥신소를 통해 파악이 끝난 후라 더더욱 그랬다. 당신하고는 달라. 너무 든든한 남자거든. 아내는 확실하게 불륜남 편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 빨리 처리가 끝날 줄이야.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받았고 이혼이 성립된 지 겨우 반년 후 전처가 된 한진자로부터 당신과 사랑에 있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구역질 나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바람난 전처랑 재결합이라니. 당연히 단칼에 거절.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왔고 메시지를 통해 대강의 속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처는 불륜남과 헤어진 상태로 보였다. 불륜남에게는 전처와 같은 여자가
몇 명이나 더 있었고 불륜남에게 먼저 버려진 전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한 것 같았다. 자기가 한 일이 있다 보니 부모님한테도 못 가고 친구들도 없고 혼자서 버틸 만큼 버틴 모양인데 그놈이 널 버렸으니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다. 넌 네가 너무 뻔뻔하단 생각은 안 드냐?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라고 똑바로 일러줬다. 이혼 후 남남이 됐고 위자료도 다 받았고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전처는 집에까지 찾아왔다. 처음엔 너무 변한 모습 때문에 전처를 몰라볼 뻔했다. 머리는 푸석푸석,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너덜너덜한 옷차림, 마치 호러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보였다. 자기야, 부탁이야. 내 말 좀 들어줘. 뭐야? 이게 다 자업자득. 네가 자초한 일이야. 당장 돌아가.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때 그 남자가 지불한 위자료는 사실 내가 빚을 낸 거였어. 그래놓고 돈은 내가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중인 전처를 향해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 역시 그랬구나. 벌써 알고 있었어? 나하고 당신 식구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빌린 돈으로 돈 자랑했단 말이잖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유부녀 꼬셔서 불륜하는 재미로 사는 남자가 돈을 빌렸다고 갚으려는 노력인들 하겠어? 너한테 떠넘기고 빚쟁이들한테서 도망다니느라 바쁘겠지. 맞아. 빌린 돈은 4천만 원인데 지금 점점 불어나서 나 월세방에서도 쫓겨날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줘. 당신 말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림없는 소리 마라. 네가 불륜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야. 가장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도 나란 거 몰라? 어리석고 멍청한 여자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바로 쫓아냈다. 사랑이 어쩌고 연애 감정이 어쩌고 하던 전처는 지금 돈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밤낮으로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한다. 도망간 불륜남을 눈이 빨개지도록 찾아다니는데 그 목적은 오직 돈, 다른 이유는 없었다. 나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 직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최근 아내가 바람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무척 괴롭고 불안하다. 그 배경에는 결혼 3년 차에 들어서면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부터 아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 같지 않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가장으로서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지만 아내에게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일과 가정 모두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냉랭해진 아내의 태도를 통해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서글펐다. 단순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전환된 건 아내가 쉬는 날에 편의점에 갔을 때부터였다. 집에 있던 나는 핸드폰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아내가 두고 나간 거였다. 별 생각 없이 핸드폰 화면을 보자 김 부장님이라고 이름이 떴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김 부장은 아내의 회사 관계자였다.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내의 직속 상사가 아니라 거래처 회사의 부장이었다. 거래처 사람이 쉬는 날에 개인 폰으로 연락을 하는 게 흔한 일인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원래는 잔업을 해야 하는 날이었지만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퇴근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다. 시간은 저녁 8시. 나야 잔업을 다 했다면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지만 아내는 벌써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회식이 있어서 늦어지는 날에는 항상 연락을 하는데 그 순간 막연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잠시 후 집에 온 아내에게 몇 가지 추궁을 하자 간단하게 불륜을 인정했다. 맞아, 미안해. 더 충격적이었던 건 김 부장과는 나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단 거였다. 두 사람의 어긋난 만남은 아내가 업무상 실수를 했는데 김 부장이 도와줬고 그 보답으로 커피 대접을 하면서부터라고 했다. 김 부장은 나와 동갑인 아내보다 17살이 많았고 결혼해서 아내와 17살인 딸까지 있었다. 아내의 얘기를 듣는 동안 계속해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당신은 자상하고 늘 나를 배려해주는 게 좋았어. 부장님은 남자답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당신한테 없는 점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아내에게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결혼 전부터 이미 불륜 관계였다니 이건 일종의 사기 결혼 아닌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 그 후 초스피드로 이혼 소송을 마쳤고 그와 동시에
전처와 불륜남 김 부장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장인 장모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화가 난 장인 장모는 자기 딸과 완전 절연을 선언했으나 이미 나에게는 남의 일이었다. 이 일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김 부장의 아내와 딸이었다. 부인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고 딸내미는 완전 뚜껑이 열려서 회사로 쳐들어갔다는데 그 일로 김 부장과 전처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김 부장은 지방에 있는 작은 지점의 지점장으로 좌천을 당했다고 한다. 해고 처분이 아니라는 게 좀 섭섭하지만 일단 멀리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졌단 것만으로도 분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반면 전처는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부모님한테도 손절당한 마당에 갈 곳이라고는 김 부장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자아를 되찾은 나는 다른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 회사 일도 잘 풀렸고 재혼한 아내는 살뜰하게 나를 챙겨주고 있다. 모든 것이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조부모님 댁에 놀러가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홈센터에 잠시 들렸다. 그리고 홈센터 입구에서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을 보고 말았다. 전처와 김 부장. 우연이었지만 아내의 조부모님 댁과 김 부장의 현재 직장이 같은 곳이었고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나 설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줄이야. 운이 안 좋은 날이란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다가가지도 피하지도 않고 있는 나를 향해 김 부장이 먼저 웃으면서 다가왔다. 그러더니 나더러 위자료도 다 줬겠다. 이제 껄끄러울 것도 없지 않냐며 너무 편하게 말을 걸어왔다. 솔직히 나는 그때 일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능구렁이 같은 남자는 나를 쉽게 보내주려고 하질 않았다. 그나마 전처는 상당히 껄끄러워하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데 김 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나더러 그동안 잘 지냈어요? 보다시피 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있고요. 그쪽 와이프를 결과적으로는 내가 뺏은 셈이 돼서 그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가 승자라는 식의 태도. 위자료는 청구받았지만 내가 너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죽겠는 게 얼굴에 딱 쓰여 있었다. 전형적으로 지고는 못 사는 타입. 매사를 승부로 판가름하고 자기가 이기면 대만족. 주변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나무인. 사실 이혼 소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 남자한테 받았던 인상이었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점점 기분이 좋아진 김 부장은 저만 이렇게 행복해서 미안해서 어쩌죠? 혹시 아직도 처량한 호라비 신세를 못 면하셨어요? 어쩌고 깐족거렸다. 철면 피해 깐쪽남. 대체 이런 남자 어디가 좋다고 바람이 난 걸까? 이제 와서 그걸 알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는 없지만 빅 의문. 그때 마침내 핸드폰이 울렸다. 김 부장 혼자 떠들게 놔두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묻길래 입구 쪽에 아직 있다고 대답했다. 김 부장은 친구랑 통화한 거? 라며 기분 나쁘게 웃으며 누구랑 통화했는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사람을 보고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여길? 그런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 김 부장이 당장 자초지종을 말하라고 흥분하길래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줬대. 네, 아마 절연 상태이다 보니 아버님께 연락을 안 한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따님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김 부장의 딸과 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려주자 흥분을 넘어 광분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인정 못해! 네가 왜 이런 놈하고 결혼을 해? 당장 헤어져!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김 부장을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이미 손절했고 평생 안 볼 사람 아니었어요? 왜 선을 넘지? 상관없는 사람이? 라고 생물학 쪽 아버지에게 냉랭한 태도로 쏘아붙였다. 불륜 소동 후 서로 상처받은 사이인 김 부장의 부인, 딸과 교류를 갖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김 부장 딸과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김 부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족과 친분을 다졌다. 만약 딸이 나한테 반하게 되면 김 부장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수는 없다고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복수를 위한 애정이라는 유치한 감정은 빠져나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남게 됐다. 물론 아내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커밍아웃했었다. 그러자 아내도 처음엔 그런 의심이 들었었는데 이미 좋아하게 되고 나니까 못 빠져나가겠더라면서 웃었다.
김 부장이 거품을 물고 광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장모님이 등장하셨다. 장모를 본 순간 김 부장은 입을 다물었고 장모님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 부장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와 아내를 여전히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는 건지 이런 막장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괴성을 질렀다. 장모는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라고 짧게 말했다. 김 부장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한테 가족을 빼앗겼다며 소리를 질렀는데 누가 할 소리라는지. 전처는 내가 자기보다 젊고 예쁜 여자와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걸 직관한 순간 상당히 충격받은 모습이었다. 그 심정도 이해는 간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래부터 아저씨였던 김 부장은 더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불륜관계에서 부부가 되자 긴장이 풀렸는지 사정없이 배가 앞으로 밀려나오고 덤으로 머리까지 벗어진 중년남 완성체. 아내가 전처에게 그쪽이 불륜해준 덕분에 제가 정말 멋진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하자 전처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아내 방식에 부드럽지만 강한 빅엿으로 멋진 마무리를 한 후 두 사람을 거기 세워둔 채 아내를 데리고 먼저 돌아섰다. 김 부장은 나한테 당장 떨어지라면서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너 뭐 돼? 당신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사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 부장이 좌천된 후 다시 잘 나간다고 했던 건 다 뻥이었고 실상은 자기 부하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건 물론 외톨이나 다름없다고. 또 전처는 김 부장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다는데 김 부장 나이가 나이다 보니 의학적으로 아이를 갖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고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 내 아내는 배가 불러오고 있었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별말은 없었지만 전처도 분명히 아내의 배를 봤을 것이다. 임산복을 입고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걸 모르기는 힘들었을 거고 자기 열등감 때문에 더욱 말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얼마 후 김 부장과 전처가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남자는 중년의 배불뚝이 대머리 아저씨가 됐고 여자는 돈이 없어서 초라하게 산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생각. 내 이름은 소심이.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자주 아팠다. 그래서 강한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20살 때 만난 왕무식은 내가 바라던 강하고 기댈 수 있는 남자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았었다. 남편은 늘 강한 이미지였지만 결혼 전까지 나한테만은 부드러운 남자였다. 하지만 간혹 이상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다. 막무가내에 옛날 아버지들처럼 가부장적인 면도 있고 성격이 참 고지식하네. 그렇게 혼잣말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남편의 약간 이상한 모습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건 결혼 전까지의 일이었다. 결혼 후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걸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사표를 내야 했다. 남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마누라가 돈을 벌어. 넌 전업주부나 해. 남편이 열을 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전업주부로 집에 있게 됐다. 집에서 청소, 요리, 빨래 등 집안일에만 전념했다. 단 금전관리는 모두 남편이 도맡아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과 행동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나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갈아입을 옷과 속옷을 미리 꺼내놓고 목욕물을 받았다.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해두고 기다렸다. 남편은 식은 음식을 싫어했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도 싫어했다. 음식은 원래 간 만들어서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건 반칙이지. 라는 게 남편의 지론이었다.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갓 완성된 음식을 대령시키기 위해 신경을 바싹 곤두세웠다. 만에 하나 음식이 늦어지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배까지 고프라는 거야 지금? 불호령이 떨어졌다. 반대로 음식이 먼저 차려져 있어도 내가 식은 음식 싫어하는 거 몰라서 이래? 아님 혹시 일부러 이러니? 버럭 화를 냈다. 남편이 타박을 하는 건 요리뿐만이 아니었다. 빨래 개는 법,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타박하며 참견을 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새벽 기상시간이었다. 마누라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일도 해야 마땅하지. 전업주부가 무슨 정신머리로 남편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너 주부로서 실력 자질 둘 다 부족하니까
2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해. 라고 명령했다. 그 뒤로 나는 남편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필수 지침 사항이 됐다. 성실했던 나는 남편이 지적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고쳤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억지로라도 지적질거리를 찾아냈고 어김없이 호통을 쳤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나는 정서불안 증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신적,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도 남편 마음에 들게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사회 경험도 짧았고 남편이 첫 연애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이상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인지가 부족했었다. 남편이 쉬는 날, 자고 있는 나를 남편이 흔들어 깨웠다. 야,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나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하는 거 잊었어? 이런 기본 중에 기본도 못 지키는 인간이었냐? 몸이 무겁고 온몸에서 열이 나는 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내가 아프다고 하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어이가 없네.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집에서 맨날 집안일이나 하면서 병이 나고 그럴까? 늦잠 잔 주제에 꾀병까지. 골고루 보여주네. 그게 통할 것 같아? 그럼 체온계 좀 갖다 줘. 나 열나는 거 맞아. 집어치워. 네가 지금 얼굴이 빨간 건 뻥친 게 들켜서 쪽팔려서 그런 거고 열이 나네 어쩌네 하는 건 농땡이 치려는 수작이잖아. 아마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면역력이 약해졌던 게 분명하다. 더구나 최근엔 수면 부족이 심각했다. 병이 날만 해서 났던 게 아닐까 싶다. 마누라면 남편 건강이 먼저지. 미열 조금 있는 걸로 엄살은 감기 좀 걸린 게 죽을 병이라도 돼? 꾀병 그만 부리고 얼른 일어나서 아침 차려. 몸이 아팠지만 남편이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서 겨우겨우 아침상을 차렸다. 그러자 다시 남편의 욕설이. 뭐해? 그깟 아침밥 하나 차리는 게 뭔 시간이 이렇게 걸려? 꼴랑 토스트, 햄, 계란, 샐러드? 아침밥이 그날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거 몰라? 제일 중요한 아침을 이따위로 할래? 다시 만들어. 정말 미안한데 평소처럼 저녁밥 같은 수준의 아침밥은 오늘은 좀... 누구 앞에서 징징거려? 설령 진짜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건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는 증거야. 자업자득. 얼른 아침 다시 차리고 끝나면 청소, 빨래. 알지? 그날 나는 힘든 하루를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저녁 무렵에는 소파에 누워서 축 처져 있었지만 저녁만 차리면 오늘 일은 끝이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거봐, 너 아침에 농땡이 치려다가 나한테 딱 걸렸지? 결국 시키는 거 다 할 거면서 말이야. 절대 내 눈은 못 속인다는 것만 알아둬. 내 몸 상태는 아침보다 더 안 좋아져 있었다. 시판 감기약을 먹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 체온을 재자 내가 잘못 본 건진 몰라도 41도라고 표시된 걸 봤는데 남편이 저녁 안 차리고 뭐해?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체온계를 뺏어가서 다시 확인은 못했다.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남편의 저녁밥은 배달 주문을 이용했다. 전업주부가 어디서 감히 요령을 피워? 배달 음식이 코스트가 더 비싼 거 몰라? 그거 누구 돈으로 내는지 몰라서 그래? 오늘 하루만 제발 부탁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 시끄러워. 어디서 핑계야? 당장 저녁밥 손수 차려. 비틀비틀 힘들게 일어나는 나에게 남편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뭐야? 너 지금 연기하냐? 똑바로 못 걸어?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혀를 찾고 배달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살기 위해 바닥을 기어서 핸드폰을 찾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살려주세요. 내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였다. 그 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는지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했다. 긴급 후송 중에 남편과 구급대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데 내 마누라는 아픈 게 아니라고. 그냥 피곤해서 저런 거예요. 라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자인 나는 바닥에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남편은 구급대원과 병원 측에서 요주의 인물로 지정됐다. 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쫓아왔다. 옆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남편은 마치 겁박하듯이 이렇게 물었다. 너 쓸데없는 소리 떠들어댄 거 아니지? 쓸데없는 소리 뭐? 뭐겠어.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서 나 나쁜 놈 만드는 거지. 너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은 나야. 네가 쓸데없이 구급차를 불러서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이냐고 난리고. 얼른 일어나서 집에나 가.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야. 의사 선생님이 나 당분간 입원해야 된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쓰러졌던 거라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바이러스가 내 경우에는 중증화됐대. 봐, 역시 네가 잘못한 거잖아. 보통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이 모양인데? 왜 너만 쓰러지냐고. 그건 네가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잖아. 어떻게 당신한테 필요한 말만 짜집기 해서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프다는데도 억지로 깨우고 일시키고 그러다 힘들어서 쓰러진 거야.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병실에서 나갔다. 내가 남편한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었던 건 친절하게 나를 돌봐준 의사와 간호사들 덕분이었다. 특히 나하고 동갑이었던 간호사분은 제가 좀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요. 남편분 인성이 너무 꽝이지 않아요? 배달 음식이 싫으면 자기가 만들어 먹을 것이지. 라면서 나 대신 화를 내줬다. 제 3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와 남편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인식하게 됐다. 며칠 후 아직 입원 중이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회사에다 아내가 쓰러져서 입원 중인데 제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병가를 신청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였다. 남편은 딱 한 번 오고 그 뒤로는 병원에 온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남편이 부당한 방법으로 휴가를 내고 결근 중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 일로 회사에서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되는 언동으로 사내에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남편의 문제 행동은 꽤 많은 것 같았다. 다음 날 남편이 병실에 나타나서 고함을 질러댔다.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겁대가리 없이. 너 때문에 나 회사 잘리게 생겼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난 사실만 말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매일 입버릇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하더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회사 빠져도 되는 거야? 자기 일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야, 너! 그만 나가줘. 계속 이러면 간호사 불러서 끌어내라고 할 거야. 남편은 내 말을 무시했고 간호사가 왔는데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나는 남편의 언어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했다. 전 남편의 폭력성이 알려지면서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빠지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한다. 해고되기 직전에 자기가 먼저 사표를 쓰고 나올 정도였다는데 전 남편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하니 아마 상상을 초월한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전 남편을 동정하지 않는다.